강남의 새 아파트 단지에서요.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이 안 켜지는 집들이 점점 늘고 있대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분양할 때 수십억 원 했던 그 아파트들이 지금 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투기꾼 문제가 아니에요. 잔금을 못 내서 입주를 포기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산은 안전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 표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예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건요.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착각일 수 있는지예요. 언론에서는 매년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급이 급감한다는 통계를 계속 보여주고요. 근데 공급 부족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라는 걸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 집이라는 건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누군가 새 집으로 이사하면 그 사람이 살던 기존 집은 반드시 비어야 해요. 이거 기억하세요.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서울에 진입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자금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도로 밀려난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서울을 꿈꾸지만 현실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서울 외곽보다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이 오히려 더 비싸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판교나 분당 같은 정비된 신도시들은 서울 평균 집값을 이미 추월했어요. 이건 단순한 지역 선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인구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요.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도 함께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집값이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는다면요. 잠시 멈추고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그 믿음의 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른다는 논리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 공급을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있는지는 별개 문제예요. 가격이 낮으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을 공급하는 게 진정한 해결책인데요. 현실에서 그런 공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결국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은 영원히 안 풀리는 문제로 남게 되고요. 그건 집값 상승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계속 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균열의 신호들이에요. 강남 새 아파트에 불이 꺼져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요. 이 시장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두 번째 진실은요. 대출 규제가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구조적 변화였다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현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건 규제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던 불변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집값이 급등할 거라는 예상에 온갖 빚을 끌어모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잔금을 못 치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레버리지 극대화해서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 논리대로라면 공실이 안 채워지면 헐값에라도 던져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작동하는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요. 한 채 가진 실수요자들은 거의 금매로 안 던진다는 심리적 현실이에요. 다주택자가 아닌 한 채 가진 사람이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건 인간의 손실, 회피 본능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 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매물을 던지기 시작해요. 과거 20년을 돌아보면요. 하락 구간이 나타났던 시점에는 항상 대외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2022년에 미국이 제로 금리에서 5.5%까지 미친 듯이 올렸을 때요. 시장엔 공포가 지배했고 가격은 조정됐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IMF 외환 위기 때도 대외적 충격이 시장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패턴은 이거예요. 거대한 충격이 오면 공포가 지배하고, 공포가 지배하면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무너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 말에는 아직 그런 대외적 충격이 가시화되지 않았어요.
시장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신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원달러 환율이 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IMF 때보다 지금 환율이 더 높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평균 환율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요. 고금리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같이 오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분양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고민하고 있겠지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나요? 2025년 KB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금만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 47만 명을 넘었대요. 무시 못할 숫자죠. 돈이 없어서 집값이 안 오른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부자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요. 그 47만 명이 모두 새로운 부동산을 살 생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고요. 추가로 투자용 부동산까지 가진 자산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예전 자산가들은 지식산업센터도 여러 개 사고,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여러 채 사면서 부동산에 집중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만나는 자산가들의 행동 패턴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건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들은 이제 똘똘한 한 채 사고, 나머지 자금으로 미국 주식도 사고, 국내 주식도 사고, ETF랑 금이랑 달러까지 분산 투자해요. 포트폴리오가 넓어졌다는 건요. 부동산만이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부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미국 주식도 오르고 국내 주식도 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부동산 한 곳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분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볼게요.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2025년 상반기에 72억 원에 거래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추가 신고가는 안 나왔어요. 시장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은 이 숫자에서 읽어야 해요. 원베일리의 72억 줄바에는 차라리 압구정을 가거나 아예 안 사거나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100억 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강벨트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원베일리에 80억을 무조건 투자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요. 시장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면서 언젠가 오를 수 있어도 지금 당장은 기다리겠다고 결정해요. 부동산을 뻥튀기 하려는 세력은 항상 있는데요. 근데 그 시장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어요. 물론 고가 아파트 시장이랑 강남 신축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괜찮을 수 있어요. 부자들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근데 전국 모든 지역이 오른다고 말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에요. 양극화는 이미 깊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서울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들은 약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 자산이 어느 쪽에 있는지 지금 점검 안 하면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건요. 2026년에 대한 두 전문가의 상반된 전망이에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한 전문가는 서울이랑 경기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고요. 다른 전문가는 못 오를 거라고 단언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쪽 논리는 명확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그들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될 거라는 거죠. 반면 집값이 못 오를 거라고 보는 쪽 논리도 단순해요.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시장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그 판단 결과는 여러분 책임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수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예요. 트럼프가 돈을 다시 풀고 연준 의장을 교체해서 금리를 내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미국이 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바로 물가 상승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얼마 전 미국 여행 다녀온 사람 얘기 들었는데요. 맥도날드에서 3명이 밥 먹었는데 11만 원이 나왔대요.
미국 물가가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많이 올랐고요. 내년 되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해요. 물가가 오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에요. 이게 바로 긴축의 시작이에요.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 기조로 전환되면요. 그때부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요.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순간 상황은 급변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먼저 박살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하락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요. 한국은 이미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이에요. 기준 금리는 안 내렸는데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실질적인 대출 금리는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요. 채권 시장은 바로 반응했어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채권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기준 금리 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계속돼요. 기준 금리가 한 번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집 사야겠다고 결심할 건가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10억 원을 모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집은 못 살 것 같고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전부 주식에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집 사고 한두 억 원 남으면 그때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집 살 돈으로 주식하라는 조언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심리예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주택으로 몰리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 분명한 정책적 방향성이에요. 국가는 큰 틀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내 집 마련하고요. 남는 돈은 굳이 주택 여러 채 안 사도 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서 매물 나오게 하는 큰 방향성을 유지하면요. 시장은 스스로 조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다면 그건 개인의 판단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막연한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신호들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 신호는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요.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대출 금리예요. 기준 금리와 별개로 실질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요. 실수요자들의 매수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신호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에요. 연준이 다시 긴축으로 돌아서는 순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물만 쌓이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시장이 방향을 잃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호는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 너무 높아지거나 역전세가 생기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해요.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신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온도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생존의 기본이에요. 전문가들 의견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최종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이 내려야 하고 그 책임도 여러분한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전문가도 있고 내릴 거라고 확신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들 모두 자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양쪽 논리를 모두 이해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투자예요. 부동산 시장은 심리의 게임이라는 걸 여러분은 이제 이해했을 거예요. 그 심리를 읽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도 알 거고요.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이 영상은 여러분한테 경고와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선택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2026년은 모든 게 걱정되는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 걱정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고환율에 적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건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데요. 이 악순환은 쉽게 안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버블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2026년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2027년에 폭발할 수도 있고요. 한 번 터지는 게 유일한 조정 방법이라는 냉정한 분석도 있어요. 그건 시장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패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폭풍전의 고요 속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확신 못해요.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니라요. 어느 쪽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느냐예요. 그게 생존과 몰락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준비된 사람한테 하락은 기회가 되고요.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상승조차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해요. 레버리지 극대화에서 올인한 사람은 작은 하락에도 무너질 수 있고요. 현금 확보한 사람은 큰 하락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 곳에 집중돼 있어요? 아니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분산돼 있어요? 부동산만이 답이라는 믿음은 과거엔 통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10년이 같은 패턴을 반복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미국 주식도 오르고, 국내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왜 여전히 한 가지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이 여전히 좋은 자산일 수 있어요. 서울 핵심 지역은 앞으로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전국 모든 곳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어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현명하게 위치를 선택해야 해요. 강남세 아파트에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신호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신호가 말하는 건 명확해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여러분 것이 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에요. 2026년 12월에 다시 이 시장을 돌아볼 때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싶어요?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작하세요.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오고요. 후회는 항상 결정을 미룬 사람의 몫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고통스럽더라도요. 그게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어요.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에요. 그 행동의 시작은 바로 오늘이에요.